위중증 환자 617명에 수도권 병상 대기자만 1,3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존 백신 무력화 가능성이 있는 새 변이 바이러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검출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보고됐습니다. 스파이크 단백질 부위에 32개의 유전자 변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 백신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남아공에서 새로운 변이, 일명 지금 현재는 루 변이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을 하면서 급속히 확산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2개의 그 변이 부위가 발견이 되는데 이게 현재의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이 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서 보이는 돌연 변이 부위보다도 2배에 해당되거든요. 네. 물론 개수가 많다라고 해서 이 변이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개수가 많다고 해서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런 거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현재 이 변이들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향후에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이 연구 결과 나와 봐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일단 현재까지 분석된 결과에 따라서는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들에서 보이는 그런 돌연 변이 부위가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높은 전파력하고도 관련성 있는 부분도 있고요. 더불어서 백신 회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변이 부위도 함께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아무래도 지금 새로운 이번에 누 변이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 정도, 적어도 델타 변이 정도 또는 그 이상의 어떤 그 전파력 또는 백신 회피 능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새롭게 개발되는 치료제들이 이 누변이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기존의 백신들이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향후의 연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조금 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긴 하겠지만 만약 새 변이가 기존 백신을 무력화할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백신을 새롭게 개발해야 하는 건지 또 만약 그렇다면 백신 개발에는 또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까요? 일단 이 부분은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일단은 이런 새로운 누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이 돼서 확산이 되게 된다면 네. 이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왜냐하면 백신 회피 능력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새로운 백신을 개발해서 다시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예. 반면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아직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이 경우에는 물론 기존에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들이 계속 확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국가마다 상황이 조금은 다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서 만약에 루 변이 바이러스가 새롭게 전파력이 높고 백신 회피 능력이 높다라고 하면 점차 우점종화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럴 때 둘 다를 다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찌됐든 기존의 백신으로 만약에 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새로운 백신이 개발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기존의 백신을 개발했을 때만큼의 시간은 걸리지 않을 거다. 예. 왜냐하면 플랫폼 자체를 그대로 쓰고 그 스파이크 단백질 부위만 교체를 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더군다나 허가 부분도 플랫폼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간소하게 단축화돼서 진행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대전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바이러스 그리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함께 유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두 바이러스를 다 통제할 수 있는 일명 우리가 다카 백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 예. 가지 바이러스를 함께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백신들이 함께 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행히 백신 개발 기간은 전보다 조금 더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이 남아공 새 변이 바이러스가 델타 변이에 이어서 코로나19 확산의 새로운 뇌관이 될 가능성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결과가 보다 더 나와야 봐야지만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전파력도 상당히 높을 걸로 예상이 되고 백신 네. 회피 능력도 상당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둘 다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 후에는 현재 우세종인 델타 변이에서 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우점종이 변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일단 이게 앞서 백신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 세계를 다 일반화할 수는 없고요. 예. 어찌됐든 새로운 내관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세계보건기구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주요 변이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건데요. 주요 변이로 지정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건가요? 일단 주요 변이라고 하면 우리가 크게 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관심 변이 바이러스, 우려 변이 바이러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중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려 변이 바이러스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려 변이 바이러스든 관심 변이 바이러스든 이렇게 주요 변이 바이러스로 지정이 되게 되면 향후에 이러한 그러니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들로부터 입국자를 제한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들이 새롭게 유입된 국가에서 국가 간 이동이 굉장히 제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더군다나 이렇게 주요 변이 바이러스로 지정이 되게 되면 각국에서 모니터링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어떤 기준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국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방역 강화와 관련해서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항체 지속 기간을 6개월로 판단했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일단 해외 연구 결과들이 보통 기존의 백신들이 항체 지속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된다라는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역 당국에서도 이 백신의 유효 기간이 6개월 정도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방역 패스의 특히 백신 패스의 유효 기간을 한 6개월 정도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과학적으로 볼 때는 연구 결과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6개월로 보는 게 타당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꼭 과학적으로만 또 볼 수만은 없습니다. 네. 일단 전제로 봐서는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연령마다 이 백신의 항체 지속 기간이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과학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이다. 즉 상황적인 측면이 분명히 우리가 잘 염두에 둬야 된다. 이 부분인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현재 비축하고 있는 백신 또는 공급 상황에 따라 추가 접종 가능 또는 완료 시점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방역 당국에서 백신의 유효 기간, 즉 이제 이렇게 되면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을 우리가 6개월로 설정을 해놓았는데 실제로 추가 접종이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되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6개월을 넘어서 7개월, 8개월 이렇게까지도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 백신 패스의 유효 기간의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백신 패스의 유효 기간을 설정을 할 계획이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론 과학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백신의 비축 상황 그리고 향후의 공급 상황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런가 하면 전국 병상 가동률도 72%를 넘었습니다. 정부가 애초에 비상계획 발동 기준으로 제시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5%였잖아요. 당초 오늘로 예정돼 있던 일상회복 새 방역 지침 발표가 연기가 됐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오늘 새로운 방역 지침이 발표되는 게 맞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이 이제 자영업자분들의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서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사회적인 측면하고 방역적인 측면을 나눠보면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긴급하게 지금 새로운 조치가 취해져야 하지만 이게 경제적인 부분과 다 맞물려 있다 보니까 쉽게 결정을 못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이 방역 대책을 발표할 때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둬야 할까요? 일단 지금이 우리가 이른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기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중환자 병상 여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국적으로 봐도 70%를 가동률이 넘어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의 소진 상태에 도달했다. 이미 수도권은 거의 남아있는 중환자 병상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세 차례의 추가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예. 이게 단기간에 확보되는 게 아니라 일단 가동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에 따라서 3주 내지 4주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순차적으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지금의 확산세, 즉 위중증 환자 발생 규모와
그리고 병상 확보가 이루어지는 그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방역 강화 규모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